조심하세요. 새벽 2시 3층 계단에서 들려온 지훈의 비명. 그 순간 아들의 손이 제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아, 아니야. 할머니가 넘어질까 봐 붙잡으려다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거부하던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며느리가 밤마다 아들을 설득하던 그 무서운 말들을. 여보, 우리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해. 어머니 보험금 6억이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어차피 75살이고 조금 일찍 가시는 것뿐이야. 처음엔 미쳤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던 아들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과 가게 폐점 위기 앞에서 결국 며느리의 악마 같은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12살 손자 지훈이만이 제 마지막 희망이라는 절망적 현실.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간판이 삐뚤어져 걸린 치킨집 앞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는 75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치킨집을 큰아들 현우가 물려받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큰며느리 선미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어났다. 며느리는 42살의 나이답지 않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치킨집이 만만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였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늘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인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저는 가게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선미는 앞치마를 두르며 성의 없이 말했습니다. 아침상은 제대로 차리지 않았고 식빵 몇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가게 일을 도왔겠지만 요즘 들어 선미는 제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손님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라는 말을 몇 번 들은 후로는 저도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대화하기를 꺼렸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듣는 척하다가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괜히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12살 손자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를 보러 오는 것이 손자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지훈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학교 가려면 아직 시간 있니? 제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품은 지훈이에게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크게 쓰여진 100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매달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 지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선미는 손자가 저와 친한 것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손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학교 갔다 올게요. 지훈이는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괜한 말을 했다가 집안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1층 가게에 나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치킨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저였는데, 이제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에서 아들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또 전화하세요? 이번 달 말까지 꼭 갚겠다고 했잖아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게 문 닫으면 저희가 어떻게 갚겠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들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현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아, 그쪽도. 네,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야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며느리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아들이 가게에서 올라왔는데 낯빛이 처참했습니다. 선미야, 큰일 났어. 현우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이번 주 안에 2억을 안 갚으면 가게를 경매로 넘긴대. 그리고 사채업자들도 계속 독촉하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요. 그럼 도박비까지 합치면 4억이야, 4억. 현우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했다는 것도, 빚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먹을 것만 축낸다니까. 며느리가 저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선미야,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계시는데. 현우가 타일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해요? 지훈이가 분위기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훈이 학교는 어땠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지훈이는 책가방을 던지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간식을 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목에 걸린다.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지훈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베어 물었습니다. 이때만큼은 저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계속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친척들한테도 이미 다 빌렸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아들이 말했지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반찬에 김치찌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훈아, 많이 먹어. 저는 손자에게만큼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지훈과 제게 반찬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우가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내일부터 매일 가게 앞에서 기다리겠대. 손님들 못 오게 할 거라면서.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럼 정말 끝이네요. 안 그래도 손님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날 밤 저는 2층 거실에서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며느리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다 해봤어. 은행, 친척, 지인들.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지훈이는 어떻게 키우고,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들리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억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서 절망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지만 제게도 그런 큰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절망에 빠진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사채업자 2명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며 돌려 세웠습니다. 저는 3층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에는 손님들이 몰려왔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개자식들이! 현우가 이를 악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평소 욕을 하지 않던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경 현우는 가게 문을 닫고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못 왔어. 저 놈들이 다 돌려 세웠어. 현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끝이에요. 오늘 매상 없으면 내일 전기세도 못 내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받더니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어. 내일까지 2억을 안 갚으면 가게에 경매 공고 올린대. 선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끝이네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라면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방에서 놀자. 저는 손자를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지훈이 듣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저렇게 화가 났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들 일이야. 우리 지훈이는 걱정하지 마. 저는 손자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며느리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훈을 재우려 했지만 아래층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훈이를 먼저 재우고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가 문틈으로 들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요? 며느리의 절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들도 포기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무슨 방법?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 있잖아요. 어머니 보험이 왜?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수익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6억이에요.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6억이라고? 네, 그럼 우리 빚 다 갚고도 2억이 남아요. 며느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깨달은 듯 소리쳤습니다. 야, 미쳤냐? 무슨 소리야, 그게? 아들의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계단에서 물러섰습니다. 여보,
목소리 줄여요. 어머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를 어떻게? 아들은 격분했습니다. 여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명보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생각해봐요. 어차피 어머니는 75세나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사고가 나면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 못해! 절대! 아들은 방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3층 제 방으로 올라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6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어떻게 가입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무서운 제안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강하게 거부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점점 절망에 빠져가는 아들이 결국 며느리의 악마 같은 제안에 넘어갈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가게에 내려갔지만 30분도 안 되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여전히 가게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장사 못하겠네. 아들은 무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요. 네, 아들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매 공고 취하하려면 오후 5시까지 입금하래. 그리고 사채 쪽에서는 이자까지 합쳐서 2억 5천을 내일까지 달래. 아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총 4억 5천이네요. 며느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직접 집으로 올라와 협박을 했습니다. 어이, 내일까지 돈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검은 정장의 사내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 안전도 보장 못한다고! 다른 사내가 지훈이 사진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3층에서 그 광경을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자까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고 난 후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훈이까지 위험하다니.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어제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금 상황을 봐요. 지훈이까지 위험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망하면 지훈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75이세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냥 조금 일찍 가시는 것 뿐이에요. 며느리가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고가 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계단에서 미끄러지신다거나 그런 일은 고령자분들께 자주 일어나잖아요. 며느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6억이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요. 빚도 다 갚고 가게도 새로 시작하고 지훈이 교육비도 걱정 없고
며느리가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저는 3층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사셨어요. 75년이면 길게 사신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는 아직 12살이에요. 지훈이 미래를 생각해봐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아들이 손주를 생각하며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도 되나요?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점점 독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 정말로 내가 어머니를. 여보, 제가 다 알아봤어요. 자연스럽게만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계단 사고는 고령자들한테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며느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말했습니다. 진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보, 이거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 망해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들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며느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3층 계단에서 살짝만 밀면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면 즉사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할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밤이요. 더 늦으면 사채업자들이 진짜 위험한 짓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이 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에서 밀려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훈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손자는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살인자가 된 상황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온몸이 떨렸고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요. 오후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순진한 손자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지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만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오늘 일찍 자자.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지훈이를 재우려고 했습니다. 엄마,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요? 내일 학교 가야 하니 일찍 자는 게 좋아. 며느리가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도 일찍 3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밀려 떨어져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였습니다. 아직 2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나 봐.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 30분. 드디어 새벽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가.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계단, 2계단.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제 등을 손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저는 계속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할머니 조심하세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손자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계단 난간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2층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 아니야. 어머니가 넘어질까 봐 붙잡으려다가. 아들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저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너 왜 안 자고 있었어? 아들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비틀거리셔서. 지훈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제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드릴게요. 지훈이가 저를 부축하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간 후 지훈이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를. 지훈이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엄마한테는 절대로. 할머니, 하지만 아빠가. 지훈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가족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12살 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지훈이가 제 품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지훈이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저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잤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과 며느리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새벽에 잠깐 잠든 사이 아래층에서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실패했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이가 깨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에게 이런 무거운 비밀을 안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날 지훈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열이 난다며 아픈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것을요. 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니? 저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지훈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고 있는 게 더 있어요. 뭘 알고 있는데? 엄마가 할머니 보험에 가입했어요. 할머니 몰래요. 지훈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몇 달 전에 엄마가 할머니 도장을 찾으시길래 뭘 하시나 했는데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셨어요. 그때 몰래 봤는데 생명보험이라고 써 있었어요. 손자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6억 원이래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죽으면 6억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지훈아,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 있니?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보자.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증거요? 응. 보험 서류나 다른 증거들 말이야.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에서 일할 때 저와 손자는 그들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서랍장을 뒤져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서류가 나왔습니다. 수익자는 아들, 보험 금액은 6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지훈이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으로 쓴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1단계 계단 사고, 2단계 욕실 미끄러짐, 3단계 가스레인지 화재, 알리바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제 죽음을 계획했다니.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지훈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그때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온대? 둘째 아들 민수 이야기인가 봅니다. 왜 갑자기? 아버님 기일이 다음 주라 제사 준비 때문에 온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오면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지훈아, 민수 삼촌이 오시면 이 일을 말씀드리자. 네. 할머니,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이 저와 함께 자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잘 왔구나. 둘째 아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형, 가게는 어떠세요? 민수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 큰아들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사 준비를 하면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 형과 형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저의 폭탄 선언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보험금 6억 때문에. 저는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내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야. 난 가입한 적 없는데 내 도장이 찍혀 있어.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형수가 쓴 계획서야. 저는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계단 사고, 욕실 미끄러짐, 가스 화재, 모두 나를 죽이는 방법들이야. 민수는 충격을 받고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형,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야, 그건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도 이 일에 관련된 거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로 계단에서 나를 밀려고 했어.
지훈이가 보고 소리를 질러서 살았지만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할머니를 밀려고 했어요. 지훈이의 증언에 민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정말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아세요? 빚사업 때문에 정말 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어떻게?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75이세요. 하지만 지훈이는 아직 어려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형수,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고? 아주버님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며느리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큰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한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조금 안도했습니다. 민수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큰아들과 며느리를 연행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연행된 지 일주일 후 민수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놓은 경기도 딱 말이에요. 저는 그 시골 밭되기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는데? 그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개발됐어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5억이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억이라고? 네, 정말이에요. 민수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처음부터 사정을 말하고 같이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걸 알게 됐을 텐데 6억을 위해서 15억을 포기한 거구나. 저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빠와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지훈이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동안은 못 돌아올 것 같구나. 아빠와 엄마가 나쁜 일을 했거든. 저는 12살 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둘이서 살아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는 할머니랑 함께 살자.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은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보험 사기 주도와 살인, 공모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지훈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오너라. 그래도 넌 지훈이 아버지야. 치킨집은 정리했습니다. 사채 빚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 손자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15억이 있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새 학교 정말 좋아요. 지훈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아빠와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했잖아요. 지훈이의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훈아, 돈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 그럼 아빠와 엄마는 할머니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야. 아빠와 엄마도 할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너무 절망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저는 지훈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란다. 6개월 후 아들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면,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지훈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나갈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뉘우치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경찰관이 될래요. 왜? 나쁜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들을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는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구나. 지금 저는 77세입니다. 지훈이는 14살이 되어 키도 훨씬 커졌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훈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망치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6억을 위해 15억을 잃은 것처럼 작은 욕심이 더 큰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